자, 수요와 공급 의의를 정리할게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요. 판매하면 공급입니다. 자, 양자는 모두가 일정 기간 유량이 되고요. 구매하고자 하면 사전적 개념이 되고 반드시 유효수를 요건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유량입니다. 자, 항상 유량은요, 저량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량은 영어로 플로우 개념이 되고요. 저량은 스톡 개념입니다. 유량하게 되면요, 얘는 일정 기간이죠. 저량은 일정 시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되겠는데 우리 시험은요, 2번. 얘가 늘 시험에 나와요. 얘를 잘 알자. 그러면 예를 들면요, 부동산 경우에는 가격과 임대료가 있어요. 가격과 임대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값 얼마 합니까? 물었더니 이 땅은요, 10억 한대요. 가격이 10억이래요. 이 10억은요, 오늘 현재 시점에서 10억이래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오늘 현재 시점을 묻죠. 그래서 저량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점을 가리킨다, 저량이 되고요. 다시 임대료 물어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 달 임대료 또는 1년치 임대료가 얼마 하더라. 그러면 자, 시점이다, 기간이다. 기간이죠. 그러면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는 기간을 묻더라, 유량입니다. 이어서 어느 회사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요, 당해 기간 동안의 순수익이니까 바로 기간 유량이 되고요. 이어서 어느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나와요. 순자산 가치는 똑같은 말로 그 회사의 자본이죠, 자본.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10일 현재 어느 회사의 자본이 100억이다. 그러니까 1월 10일 현재를 말하니까 시점을 가리키죠. 저량입니다. 이어서 주택 거래량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요, 1월 한 달 동안에 아파트를 5채를 매매했다, 거래했대요.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이 5채입니다. 바로 기간이죠. 유량입니다. 다음에 주택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은 예를 들면 1월 말일, 1월 31일 현재 주택 재고가 몇 채 재고가 있더라. 반드시 시점을 가리키죠. 그래서 저량이 됩니다.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죠. 자, 새 아파트 짓는데 하루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2년 걸리니까 기간 유량이 되고요. 다음에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다음으로 중고 아파트. 중고 아파트는요, 어느 특정 시점에서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가리키죠. 저량입니다. 자, 이만큼 보니까 이렇게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 기간을 명시하면 유량이 된대요. 이제 교재 확인할게요. 교재 보시면 1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박스, 체크 플러스 보시면요, 저량과 유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 보게 되면 표가 나와요. 저량과 유량인데요. 먼저 저량,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일정 시점 밑줄, 시점이죠. 얘를 모두 알아야 얘를 두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첫 번째 가격. 가격은 시점을 가리키고요. 기존 주택 공급량, 이는 특정 시점에서 매매할 시점. 주택 재고량, 시점에서의 재고량입니다. 순자산 가치 역시 시점을 의미하고요. 인구수. 오늘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몇만 명이다 해서 현재 시점을 가리키죠.
국부, 국가예산도 시점을 가리킵니다. 통화량, 외환보유고 모두가 시점을 의미합니다. 저량입니다. 다음에 유량은요, 일정 기간 밑줄. 얘를 모두 밑줄합니다. 임대료, 기간 맞죠? 신규 주택 공급량, 바로 기간을 의미하고요. 주택 거래량 역시 기간이다. 단기 순이익 기간이죠. 연간 이자 비용 기간입니다. 자, 급여 한 달 봉급이죠. 기간. 가계 소득, 지대 수입, 인구 변동, 수출 수입, 국민 총 생산 모두가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량입니다. 내려가세요. 두 번째 박스 보게 되면요. 문제가 나와요. 문제 풀지는 않겠는데요. 문제 안에 자, 지문 보게 되면 단어가 6개 있죠.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고요. 유량은 몇 개인가, 저량은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요는 일정 기간이니까 뭘 가리킨다? 유량 개념, 유량입니다. 다음에 수요는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전적 개념인데요. 그럼 또 비교합니다. 자, 사전적 개념하고요, 사후적 개념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시점이 주로 미래형이다. 반면에 사후적 개념은 거꾸로 이미 실현되었어요. 실현되었다.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학원 오면서요, 몸이 조금 피곤해서 약국에서 바카스 한 병을 사 마셨대요. 바카스 한 병. 사 마시고 왔거든요.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이미 실현되었잖아요. 마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사후적 개념. 얘가 뭡니까? 바카스 사 마셨다. 바카스를 수요했다. 얘는요, 수요했다지 수요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수요한다는 것은 사후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전 강의 끝내고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역시 약국에서 바카스 하면 사 마셔야지. 얘가 뭡니까? 사전적입니다. 얘가 뭐 앞으로 사겠다, 수요한다가 돼요. 항상 수요한다는 것은 사전적 개념을 의미하지 사후적 개념은 수요했다니까 과거형이죠. 얘는 수요가 아니다. 수요했다가 돼버려요. 항상 살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유효수요란 짧게 말하면 구매력 있는 수요를 말해요.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요, 살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지불 능력입니다. 따라서 살 의사가 있으면서 동시에 지분이 모두 갖추었다면 이때는 비로소 유효수요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살 의사는 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또는 돈이 없다. 이러면 수요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잠재 수요가 돼요. 따라서 수요한다는 것은 반드시 유효 수요만을 의미하지 잠재 수요는 수요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수요하게 되면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 된다. 유효 수요. 이 단어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114페이지 보시면 1번, 2번, 3번 있죠. 제목만 밑줄합니다. 1번 유량 개념 밑줄, 즉 일정 기간이죠. 2번요. 사전적 개념 밑줄, 즉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요. 유효수요.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볼게요. 124페이지. 공급의 의의가 나와요. 공급은 그대로 달리면 돼요.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은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반드시 이때는요, 유효 수요를 싹 바꿔서요, 유효 공급입니다. 단어만 바꿔주면 돼요. 유효 공급은요, 또 말 바꾸자. 살 의사가 아니고 팔 의사. 다음에 지불 능력이 아니고요, 판매 능력 또는 공급 능력 또는 생산 능력,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유효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은 의미가 다 똑같은데요.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다음에 2번요. 두 번째. 수요 법칙 넘어가죠. 또 비교하면요. 공급 법칙 넘어가죠. 교재는요. 수요 법칙이 119페이지입니다. 자, 119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부동산의 수요 곡선, 괄호 1번 수요 곡선에 의의가 나있죠. 이때 이 1번 의의가 바로 수요 법칙을 말해요. 수요 법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예외까지 아셔야 됩니다. 원칙과 예외.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수요 법칙의 원칙부터 볼까요? 교재부터 확인해요. 공부했는 거 자꾸 반복되니까요. 1번 의의 보시면 두 번째 줄 봅니다. 단위당 밑줄 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증가한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따라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밑줄, 우하향 모양입니다. 그럼 방금 받는 게 이거잖아요. 반복됩니다. 옮겨서 본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바로 우하향.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예외.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잖아요. 얘가 아닌 게 예외가 돼요.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면 비례관계지. 그러면 예외 맞습니까? 예외. 요것만 아시면 돼요. 예외. 이런 경우가요. 딱 우리 시험은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가수요. 두 번째가 베벌렌 효과입니다. 베벌렌 효과이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가수요는요, 쉬운 말로 사재기 한다 아시죠? 사재기. 얘가 사재기예요. 예를 들면, 만약 지금 편의점의 담배값이 한 갑에 4,500원 맞잖아요. 4,500원인데 다음 달 2월 1일부로 담배값이 4,500원에서 만원으로 올라간대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배값이 이렇게 오른대요. 담배값이 오른다면 담배값 오르기 전에 미리 자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미리 많이 산다, 뭐 이렇게 사재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요법칙의 예배가 됩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많이 산다. 예배가 돼요. 두 번째, 베벌렌 효과입니다. 베벌렌 효과는 해석하면요, 얘는 과시성 소비가 돼요.
그러면 얘가요, 특히 우리나라에 부자가 되게 많잖아요. 부자는 많은데 졸부가 되게 많아요. 졸부가 뭡니까? 땅 많이 가졌다가 개발되면요, 보상금 몇십억, 몇백억 받잖아요. 졸지에 부자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비쌀수록 물건을 서로 살려고 한다. 그래서 백화점 가면 항상 해외 명품 유명 브랜드만 비싸니까 살려고 하고요. 자동차도 해외 고급 외제차만 살려고 합니다. 얘가 바로 베벌렌 효과, 과시성 소비, 부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돼요. 압구정에 가면요,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최고 백화점이죠. 1층에 뭘 팝니까? 1층은 명품관이죠. 정말 비싼 것만 팔아요. 바로 유명 브랜드만 팝니다. 명품만 팔아요. 몇 년 전인가 기사에 나왔거든요. 이 명품관에서요, 남자들 담배 피울 때 라이터 불 붙이잖아요. 이 라이터를 파는데 라이터가, 명품 라이터가 최고 싼 게요, 450만 원. 웃기죠, 그죠? 예. 귀가 막혀요. 예. 자, 라이터를요, 이것저것 샀습니다.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사서, 그죠? 담배 피우면요, 이걸로 붙이면 담배 맛이 좋아집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죠? 참, 사치성이죠, 그죠? 예. 너무 심해요. 하물며, 옷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이 유명한 코너에서 특판 세일합니다. 그래서 여성용 이 모피 코트 있잖아요. 이 모피 코트를 특가 얼마, 99만 원 딱 들어요. 이렇게 자, 특가 판매니까 아무도 안 사요. 쪽팔렸어요. 강남이니까 싸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퇴근하면서 성질 나서 한 개 더 쳐버렸거든요. 990만 원요. 다음 아침에 전부 다 팔려버렸대. 무슨 말이죠? 비싸면 무조건 사자. 이 심리가 바로 과시성입니다. 참 문제가 많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세요. 꼭 과시욕, 예. 사치욕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백화점 가면요, 이태리제, 프랑스제, 명품 브랜드가 아니면 안 사요. 아무리 비싸도 그것만 꼭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요, 그런 분한테 자, 꼭 이런 얘기 하세요. 꼭 비싼 것만, 자, 허영을 부리면요, 꼭 그런 분들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병. 무슨 병인가 하면요, 바로 오리지널 병입니다. 오리지널 병요. 무슨 말입니까? 오리지널 명품 브랜드가 아니면 안 사는 병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요, 이 병 걸렸네 하면서 해석해줘요. 오리지널 병은요, 해석이 멋져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가 있는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주 더러운 병이에요. 예배가 되고요. 그러면 교재 봅니다. 원칙과 예배 보았고요. 다음에 2번 특징. 특징은요, 항목 3개 있죠. 첫 번째, 우, 하향, 모양 공부했고요. 미연번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량은 감소하는데요. 이를 밑줄 하세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 밑줄. 이 말은요, 가격에 대한 감소세는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가 감소한대. 그러면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를 말해요. 디귿번 모두 밑줄 하세요. 단기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장기에는 경사가 완만하다 밑줄. 얘는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이거 있죠. 탄력성만 공부하면요, 밑줄 지문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요, 설명드린 다음에 디귿번 지문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다음 주 해결합니다. 3번 내려가요.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입니다. 여기서는요, 시장 수요곡선만 아시면 돼요. 시장 수요곡선. 그러면 얘는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림.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3개 나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가 개인 A, 개인 B. 이걸 전부 합한 것이 세 번째가 시장 전체 곡선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이제 얘도 우하향, 얘도 우하향, 얘도 우하향. 수익선 맞잖아요. 지금부터 이 그림을 그대로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프 보고서 확인합니다. A부터 보세요. A는요, 가격이 2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한다? 15개. B는요, 2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한다? 25개. 그러면, 자, 둘 다 합치니까 총 몇 개? 40개. 그래서 시장 전체는요, 40개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합쳐주면 돼요. 다음에, 개인 A는요, 300원일 때 몇 개 살려고 한다? 10개. B는 300원일 때 몇 개? 20개. 합하니까 몇 개? 30개. 예. 또 30개 이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를 전부 다 더하기 하니까 합한 것이 뭐? 시장 전체가 돼요. 다시 봅니다. A하고 B를 합하니까 전체가 나왔잖아요. 얘가 바로 시장 수급선인데요. 그러면 시장 곡선의 특징은요, 요 기울기를 이렇게 비교하니까 개별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시장 전체 곡선은 길이가 완만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앞 페이지 보고 체크합니다. 자, 니은번 볼까요? 시장 수요 곡선. 이는 개별 수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곡선인데요.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보다 완만하다. 완만 동그라미. 완만하지 가파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완만하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120페이지입니다. 괄호 2번요. 제목이 길어요. 괄호 2번 제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괄호까지 밑줄 하세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밑줄. 제목만 기억하시고요. 아래 문장 내용은요, 안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요, 제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목만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이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법칙은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무슨 모양? 우하향입니다.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한다. 얘가 바로 수요 법칙이고요.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래프는 우하향 모양입니다. 따라서 수요 법칙 또는 모양이 우하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괄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연결합니다. 가격을 내리자. 얘를요, 다른 말로 가격 효과다. 가격 내린다. 예를 들면 백화점요. 백화점은 항상 매 계절마다요, 가격을 올립니까? 내립니까? 내리죠. 세일하죠, 세일요. 항상 백화점은요, 계절마다 항상 가격을 내린다. 얼마 세일하죠? 30% 세일합니다. 얘가 뭐죠? 가격 효과. 백화점 가격 내린다. 백화점 가격 내리니까요, 첫날에 고객은요, 많다 적다? 주차가 안 돼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사러 오더라.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대체효과입니다. 두 번째가 소득효과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이꼴 가격효과다라고 불러요. 다시 백화점에서 30% 세일했더니 대체효과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효과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합해서 이만큼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30% 세일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현금을 10만 원만 갖고 있어요. 10만 원. 현금 10만 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만 원만 갖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30% 세일합니다. 세일하면요. 이때 백화점 물건을 사게 되면 30% 세일하면 물건을 10만 원치만 삽니까? 13만 원치 삽니까? 13만 원치. 왜? 세일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3만 원치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효과입니다. 얘가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따라서 세일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효과 때문에 이만큼 물건을 더 많이 산다. 얘가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다시 대체 효과입니다. 10만 원 갖고 백화점 갔어요. 백화점 가서 모처럼 겨울 방학 되면 애들 신발이나 사주자 해서 이걸 사려고 해요. 나이키라고 하죠. 비싸요. 백화점 가서 이 나이키 신발은요. 10만 원과 택도 없어요. 보통 17만 원, 8만 원, 20만 원 넘어가잖아요. 또 문제는요. 얘가 자존심이 강해서 연중 세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신발은요. 10만 원 갖고 살 수가 있다 없다? 못 산다. 못 산다. 뭘 삽니까? 이건 못 사도 대신에 세일하는 거 딴 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 사도 대신에 대체해서. 따라서 대체해서 대신에 세일하는 것이 이거 세일하더라. 뭡니까? 아디다스라고 하죠. 이거 세일하더라 뭡니까? 뉴발란스죠. 그러니까 얘는 못 사도 이거 30% 40% 세일하니까 얘는 10만 원 주고 살 수가 있다. 해서 얘를 많이 산다. 얘가 바로 대체효과. 대체효과.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며 세일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더라. 또 얘는 못 사도 대신에 싼 품목, 얘를 대신에 많이 산다. 합쳐가지고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 법칙이 반비례,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때문에 반대로 나타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수요 법칙 보았고요. 다음에 공급 법칙 넘어갑니다. 125페이지요. 125페이지. 125페이지 보시면요. 목차 2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 그리고 1번 공급 곡선의 1번 의가 나와요. 얘가 바로 공급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자, 지금부터 공급 법칙의 원칙과 예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원칙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단위당 밑줄 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따라서 공급곡선은 우상향 밑줄. 집 한번 볼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공급법칙은 비례관계고 무슨 모양? 우상향. 자꾸 반복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따라서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우상향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 되고 자꾸 반복이 돼요. 이때 우상향 얘가요. 다른 말로 생산 가능성입니다. 즉 얼마든지 생산량은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 생산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예외. 예외는요, 우상향 모양이 아닌 경우를 말해요. 아닌 경우. 그러면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 공급곡선이 우상향이 아니고 혹시 수직이다 기억나시죠? 수직이다. 공급이 수직이면요, 무슨 말입니까? 자, 토지 공급은 언제나 수량이 한정이 되었고 그 수량은요,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무슨 특성? 부정성. 따라서 토지의 공급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절대로 증가 못 시키면 수직입니다. 아무리 강남 땅값 올라가고요, 생산비가 증가되더라도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수직이 됩니다. 예외가 돼요. 그러면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 예가요, 다른 말로 이꼴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물리적 공급이죠. 따라서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 돼요. 증가 못 시킨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뭘로 해결하자?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얘가요, 우상향, 요 모양이,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 생산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교재 확인. 2번 특징 볼까요? 특징. 특징 보게 되면, 자, 기억번 우상향 이미 보았고요. 미연번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여기까지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이를 밑줄 아세요.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 밑줄. 이 말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비례관계를 말해요. 비례관계. 디귿번요. 얘는 중요해요. 디귿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잘 나옵니다. 모두 밑줄 아세요. 단기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장기에는 경사가 완만하다. 얘도요, 이겁니다. 다음 주에 탄력성을 알아야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탄력성 본 다음에 제가 꼭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3번요. 개별 공급곡선과 시장 공급곡선입니다. 여기서도 시장 공급곡선만 아시면 돼요. 얘는 감이 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프가 3개 나오잖아요. 그럼 칠판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기업 A가 나오고 기업 B가 나오고 합친 것이 시장 전체가 된다. 이제 볼 줄 아시겠죠? 그럼 얘도 이제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다 합하니까 얘가 되고요. 또 합하니까 얘가 되잖아요. 그래 볼 줄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합하니까 시장 전체는요, 개별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그래서 시장 공급선은 항상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것이 첫 줄 올라가요. 니은번 시장 공급선은 두 번째 줄. 일반적으로 밑줄입니다. 시장 공급선은 개별 공급선보다 완만한 형태를 가진다 해서 완만 동그라미. 완만하지 가파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가로 2번 내려가요. 부동산의 공급곡선. 또 그래프가 3개 나와요. 첫 번째가 S1 수직이죠. 두 번째가 S2 우상향입니다. 세 번째가 S3, S4가 또 우상향 그래프가 2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칠판 보세요. 공급곡선이 수직이다 S1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지? 물리적 공급. 따라서 첫 번째 수직은요, 바로 물리적 공급곡선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증가시켰다.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무슨 모양? S2 우상향. 얘가 S2입니다. 해결됐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S3, S4입니다. 그러면 가파르다 S3에다가 단기 적어줘요. 단기. 완만하다 S4에다가 장기 적어주고. 그래서
얘도요, 단기에는 가파르고 장기는 완만하다. 요 흐름은요, 마찬가지로 탄력성이 있죠. 다음 주요. 얘만 아시면요, 저절로 그림이 눈에 들어와요.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수요공급에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는요, 2장, 3장, 4장 전부 다 정리합니다. 이거 다 끝낼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요거 정리가 되면요, 다음 차트가 부동산 경기 변동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일부 진도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